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봄비 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지만 날씨가 다소 쌀쌀해진다고 하니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반도체 패권, 삼성, SK 중국 공장까지 견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기의 K반도체 이렇게 작은 제목이 있거든요. 미국 안보회의 산하 AI위원회. 안보회의 밑에 AI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눈길을 잡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에 대해서 중국 수출 금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오세훈의 실험, 정부와 다른 방역 꺼냈다. 어제 이 뉴스가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보셨어요. 오세훈, 10분 걸리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노래방 시범 적용, 신속 검사도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요. 야당 시장, 그다음에 정부 방역 충돌 땐 혼란이 온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백신 추가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노바백스는 3분기부터 확보 가능. 당초보다 좀 늦었습니다. 2분기에는 들어올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15일부터 9대 취약시설 집중 점검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련 좀 제대로 합시다. 행안부가 합참에 항의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미연합훈련이요, 3년째 컴퓨터로만 이루어집니다. 원래 이런 연합훈련 할 때는요, 공무원들도 같이 뭔가를 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만 되니까 민간 대응력 못 키웠다. 뭔가 대응력이 줄어들었고요. 정부 내에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가 답답하니까 훈련 좀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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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간에 낀 K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죠. 그런데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뭔가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친문서 주춤. 지금 민주당 반성한다는 목소리 나왔고요. 뭔가 쇄신한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서 뭔가 주춤하고 있다. 언론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건방 대리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방이요? 건방지다의 그 건방입니다. 서로를 겨냥해서 서로 건방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들의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여배우죠. 윤여정 씨. 지금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시는 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범죄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반도체 얘기냐. 그러나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반도체 엄청난 이슈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반도체 회의를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작성된 기사라서 약간 미래 시점으로 써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텔 등 19개 기업들과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줄 좀 보겠습니다. 이 회의요, 원래 당초에는요,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알려진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주목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뭔가 강하게 얘기할 거라는 걸 예고한 거죠. 그리고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안보보좌관입니다. 자, 이 반도체 문제가 저쪽 밑줄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 그럼요, 오늘 새벽에 열린 회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We're going to lead the world again. We're going to lead it again in the 21st century.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웨이퍼라고 부르죠. 이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중국 반도체 2세대 뒤처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을 뒤로 처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국 공장에 불똥이 튈라.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요, 중국의 큰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웨이로 시작한 중국 제재, 바이든도 이어받아서 탈중국을 외치는데 지금 반도체가 타겟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안 삼성전자, 우시 SK 공장, 현지 공장 차세대 투자가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 정부도 삼성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이걸 안보 문제로 보는가?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기조인데, 예. 그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최근에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보다 약 2세대 정도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이 상태로 중국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이 2세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중국은 단순히 생산 기지가 아니라 예. 첨단 산업에서도 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통상 기술 패권, 이게 반도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어제 행사도 다른 주요 장관들도 있었지만요. 역시나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참석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 관련된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깜짝 등장도 놀라웠습니다만, 예. 그리고 어제 참석한 이 19개의 기업을 보면 11개는 반도체 공급이 필요한 미국 내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HP나 인텔이 있고요. 예. 최근에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잠깐 가동 중단되었던
포드 자동차나 제너럴 모터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나머지 8개가 뭐 대만이나 한국의 반도체 공급 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다국적 반도체 공급 회사들에게 예. 이 11개의 미국 회사가 반도체 공급 잘 받을 수 있게 투자 많이 하고 신경 쓰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해석이 되고요.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SK는 중국 우시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특정 기업 반도체를 못 쓰게 하는 블랙리스트였다면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제재는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원재료를 아예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원재료 수출국과 통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SK가 중국에 실컷 공장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유럽에서 원재료가 안 오니까 예. 그 공장을 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예. 우리가 과거처럼 정치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가는 그 전략을 이제는 폐기하고 예. 완전히 한쪽 편을 들어줘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보와 경제가 뒤섞여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를 구분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나서 투자 압박하고 중국은 주시하고 있다. 속타는 K반도체. 뭔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미국 글로벌 회의 열고 주도권 잡기.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회의를 말합니다. 미국 공급 확대 땐 중국 좌시 않을 것. 삼성전자 회의 결과 볼 것이다.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네. 반도체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뭔가 중간에서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지금 미국이 카드를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고요. 예. 지금 백악관 회의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설리반 보좌관이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예. 직접 와이퍼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본 거에서 이거 대단한 문제구나. 이거 심상치 않구나. 네, 굉장한 예. 문제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일단 그림으로는 확인이 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요.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큰 공장이 있고요. 중국의 시안에 있는 공장도 못지 않습니다. 중국 시안을 가보면은 아예 삼성 타운이 톨게이트가 있을 정도로 큰 타운이 있고 엄청난 공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재작년에 봤듯이 소부장 중에 하나만 맥을 끊어도 우리 공장이 선에 만에 그러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지금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또 미국에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공장이 대규모의 공장이 있고 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추가 투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투자도 이미 검토 단계는 넘어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소부장 중에 하나만 지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문제가 될 텐데요. 예. 하나만 맥이 딱 끊어져도 어딘가는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중 관계, 미중 대립과 대치를 넘어서서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 외교뿐만 아니고 우리의 경제, 정치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예.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고요. 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야 이거 임박했구나, 심각하구나 예.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앞에 본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실리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텐데 사실 말은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K반도체 참 각광을 받았는데 중간에 끼어버린 상황으로 가는 듯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 지금 여야 매일같이 뭔가 분주합니다. 뭔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까요?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목이 세 줄로 나와 있죠? 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친문 돌려막던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 비문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사실상 내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도가 좀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청와대가 뭐 그렇다고 딱히 부인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뭔가 잡은 것 같긴 합니다. 청와대 재보선 민심 쇄신 요구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치권 부끄럽다며 떠난 이철희 발탁 청와대 기류 변화인가.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에 불출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의원 생활 해보니까 부끄럽더라.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개각서도 통합쇄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과거에 이철희 전 의원이 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좀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이 박수를 치고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는 또 어떤 정당이 박수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치고 창피합니다. 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을 땐 적어도 친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갈 수 있다. 사실상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철희 전 의원 재보선 날 밤에 어느 정도 이제 승패가 가닥에 잡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저 정도 패배면 다른 핑계를 댈 게 없다. 본인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숙제를 국민이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갈 상황이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기재 교수님. 청와대의 어떤 기류 또는 생각의 변화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으로 통하고 그다음에 쓴소리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결국 이제 대중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이번에 만약에 이철희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간다는 건 청와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어봤지만 그 일을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그냥 구색 갖추기식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면은 엄청나게 일이 그럼요. 많고 안 네. 하면 일이 없고 그런 겁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보통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럴 때도 예. 항상 정무적인 판단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 힘이 있을 때는 모든 정책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실제로 뭐 그 야당 돌아가는 그 동향 관리나 이 정도 예. 수준으로 역할을 멈추기 때문에 예. 하기에 따라서 힘을 실어주는 거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과연 청와대에서 이철희 전 의원을 그 정무수석으로 임명할 때 예.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거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예. 처음에 그 민정수석을 검사 기용을 안 하다가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를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현수 민정수석은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인사 패싱 당하면서 몇 개월 만에 사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철희 의원한테 어떤 역할을 힘을 실어주면 아마도 야당과의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이제 그 원 구성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협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건 전 청와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께서 이제 이철희 전 의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국회 뭐 야당 여당과의 관계 설명해 주는데 다른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요. 대통령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쉽게 만나서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원했을 때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만나서 조언 내지는 어떤 참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예.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던 것에 예.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속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무수석이 쉽게 독대를 잘 할 수 만나기 없었던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예.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가면서 지금 뚝이 사방군데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걸 막아야 되는데 과연 예. 정무수석에게 의존을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면 갈수록 위기에 처해지면 그 이너서클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실한 친문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속 이야기를 하지 과연 비문 출신의 정무수석이 들어가서 긴밀한 예.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유력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청와대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이미 들어가서 청와대 일하고 있는 분들 다수는 친문 성향이 강하다. 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죠. 뭐 이런 게 잘 될까. 뭐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또 달아줄 겁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요. 자, 다음은요. 정무수석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여당의 자리죠.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지금 경선 경쟁이 시작이 됐죠.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친문 윤호중 의원 그리고 비문 또는 비주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박완주 의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일 선출입니다. 2파전으로 압축이 됐다. 오늘 오후에 이제 뭐 이렇게 발표회, 정견 발표라고 할 수 있죠. 의원들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윤호중 선거 패배 저부터 반성한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 박완주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 청와대도 민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약간 결이 다르죠. 뭔가 설명하는 게요. 초선 81명이 당락을 가를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원내대표 경쟁이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당 자성을 외치면서도 선거 패인으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놓고는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 또는 매듭이 쉽게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두 후보도 역시 이 조국 사태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위험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은 아닙니다. 자, 약간 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약간의 뭐랄까요. 분위기 내지는 좀 결이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쓴소리를 좀 자주 하시는 의원으로 꼽히죠. 당내에서. 자, 그건 여기서 말한 그거는 조국 사태를 말합니다. 그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초선들 성명 발표에 동의 지지적으로 됐다. 어제 재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 어떤 분위기를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요 재선도 여러 가지 뭐 자성 목소리를 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우미 변호사. 네. 두 명의 원내대표 후보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약간 조국 사태 이에 관한 목소리 좀 다릅니다. 당내에서 좀 엇갈리고 있어요.
당이 그만큼 고민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왜 고민을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이란 이름을 다시 호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 마치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름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처럼 판단을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 예. 그 기류는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확장성을 상당히 제동하는 방향으로밖에 작동을 못할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이자 상징인 부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됐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음의 빚 정도로 가름을 해야지 계속해서 엄호하고 옹호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계속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 총선에도 사실 정권 심판론가 정권을 계속해서 힘을 주자는 그런 양측의 의견이 비등비등했고 다만 코로나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손을 들어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르듯이 간략하게 이 사태를 전망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거 패배의 진단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예. 민주당의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 조국 문제는 국민 앞에 정말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용서를 구한 다음에 매듭 짓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미 이제 조국 사태는 1년 반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면 지난 총선 때 나타났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이걸 지금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는가.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실망감과 또 뭐 기대감 다 혼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힘을 크게 실어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 이 국면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굉장히 검찰 수사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뭐 동정론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예. 이후에 계속해서 뭐 재판 과정을 통한 부분이랄지 윤석열 총장과 이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갈등 국면을 지속하는 부분에서 국민들 피로감이 누적됐고 예. 이게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로서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냥 단시한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이미 지난 총선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다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어요. 그 이름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당 정체를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인 사안이라는 건데요. 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까? 조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시선의 차이인데요. 예. 조국이 장관으로 된 이후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과잉 수사 탄압을 받은 건 맞죠. 그리고 조국 장관의 목표는 오로지 검찰 개혁이었고요. 거기까지는 조국 장관이 탄압을 받는 국면이었던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 전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요? 그것을 보는 측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과잉 수사 탄압을 받아가지고 받은 혐의는 예. 장관으로서뿐만 아니고 지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과잉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2019년, 20년을 통해서 이제 예. 백일화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무지무지한 수사를 받은 거죠. 거의 뭐 탄압 내지는 예. 뭐 하여튼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더군다나 현직 법무장관이 받을 수 없는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펀드를 한 겁니다. 이게 물론 뭐 무죄냐 아니냐에 이건 있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은 공정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건 다른 거죠. 거기에다가 추미애라는 또 돌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이 장관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는 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윤석열 총장하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탄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탄압을 받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국의 뒤에는 추미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우리가 조국 예. 장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도 당연히 여기에 결합이 돼 있고요. 예. 결국 검찰 개혁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실행 플랜이 전혀 없이 예. 검찰 개혁을 하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두 가지 측면을 예. 같이 놓고 민주당이 반성을 할 건 반성을 하고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인데 예. 지금 이 한 측면만을 놓고 양측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이 결론이 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혹시 또 당내에서 비판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비판받아도 할 수 없죠. 이것이 이번 민심에 나타난 예. 4.7 재보궐에 나타난 엄숙한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처음에는 탄압을 하다가 예. 이제 탄압을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인기가 올라서 대선 반열 1위에 올라간 것은 예. 이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한 측면, 잘하려고 했던 측면과 예. 못한 측면을 같이 올려놓고 4.7 재보궐에 나타난 민심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예.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리고 실행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용적으로 지금 지점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다음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2명의 의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앞에서 뭔가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생각이 오늘 또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야당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등장하고요. 국민의당도 등장합니다. 지금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야권을 16번 외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이 중요하다. 어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국민의당 측 인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방진 김종인. 앞서서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야권의 승리라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거 참 건방진 모습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거에 대한 반발이 건방진 김종인. 이거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선 승리 후 안철수 역할론 각인시키기. 여기 보면은 국민의당 측 인사 여기 있습니다. 구형모 최고위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비난에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반격을 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뭔가 대리전 같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 그럼요 먼저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8일 비대위원장 퇴임 소감에서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며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며칠 만에 이번 선거는 야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말을 바꾸면서 역시나 김종인이 김종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도대체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실 애초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권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야권의 혁신 동력은 약해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질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건방지다라고까지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혁신, 대통합,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온 김종인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비난 같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본인이 또 SNS상에 또 이렇게 뭔가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크게 문제 삼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발한 겁니다. 뭔가 좀 맞서고 있죠. 김종인, 안철수 두 당사자는 약간 뒤로 빠지고 대리전 양상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안철수 대표는 방금 영상에서 들어보셨지만 뭐 야권 얘기하면서 약간 좀 굉장히 원칙적인 어떻게 뭐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앞서 들으신 그 발언에는 국민의당 측 인사가 굉장히 강한 비판합니다. 이거 혹시 안철수 대표 대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안철수 대표를 대신해서 그렇게 뭐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철수 뭐 대표를 모시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도 충분히 있다. 개연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승리가 전체 야권의 승리고 사실 국민의 승리이지 예. 뭐 국민의 힘 정당의 승리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뭐 김종인 위원장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1년 만에 민심이 180석을 몰아줬던 여당에서 예. 그야말로 야당으로 급격하게 그 전환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들이 뜨거웠다는 얘기고 예. 그것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이 작은 승리에 예. 도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렇게 자꾸 건방진 논쟁이 자꾸 이렇게 전개되면 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저 논쟁 자체가 건방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양쪽에 건방건방 얘기하지만 네. 국민 입장에서는 다 건방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취지나 또 안철수 예. 대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실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뭐 저렇게 반발을 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정당의 이제 그 최고위원급들 되는 사람들이 자꾸 논쟁을 하는 거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장유찬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정치에도 상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여러 가지 이 돌발 변수와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고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서울시장까지 된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이 가장 크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야권 인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노정객이 본인이 이 중대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30대 최고위원이 건방지다느니 과거의 범죄자였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선거 직후에 이 최고 공신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어떤 전리품도 얻지 않고 떠나간 공신에게 하기에는 이 정치적 진영 차이를 떠나서 상도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정치에도 도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나 통합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보수 진영에서 이게 참 난영난제인 게 이 구형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도 하루 종일 정치 뉴스라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화성 시의원이세요. 물론 우리가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국회의원 급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초의원이신 분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발언을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바로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러면 합당을 해서 만약에 지분을 나눠주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 경력이나 정치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주는 당대당 통합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 화제가 된 최고위원의 면면이나 이분의 이때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중앙 정치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빠른 결단을 해서 이번에 백의종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듯이 이 통합 국면에서도 사실은 부족한 정당을 가지고 동일한 지분을 받으려고 기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겁니다. 백의종군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백의종군을 계속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장희찬 평론가는요. 자, 지금 합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경향신문 기사가 좀 준비돼 있거든요. 지금 합당에 관해서 어떤 평가도 좀 싣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합당, 당권, 우물쭈물 국민의힘. 그러니까 합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관련돼 있죠. 당권은요, 차기 당대표 얘기입니다. 뭔가 국민의힘 우물쭈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네요. 홍준표 복당, 당내 반대 기류. 그러니까 또 찬반 이게 또 나눠져요.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안철수와 합당도 지지부진.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도전 갑론을박. 이게 뭐 네 글자씩 맞췄네요. 반대 기류, 지지부진, 갑론을박, 우물쭈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가 굉장히 혹평을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 그럼요.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요. 주호영, 안철수 두 정치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당 관련 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시한은 어떻게 보시는지. 가급적 빨리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도당부터 시작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바로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그 말씀은 수요일까지 저 국민의힘의 통일된 그런 의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저희가 주춤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이 주춤한다, 이쪽이 주춤한다, 뭐 서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합당이 된다, 아니다. 결국엔 각자의 길을 간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어정쩡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어정쩡. 뭐 예상했던 건데 뭐 서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우리말이 지금 저는 가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면 말이 어려워지죠. 뭐 무슨 말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걸로 들리고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세석을 가지고 합당 절차로 들어간다는 건 뭐 거의 그냥 불 속으로 섭을 지고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들어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말도 무슨 말인지 모호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서 예. 글쎄 선거 승리 이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각 야당들도 그렇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도 했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요. 예. 결국은 그 수순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가 전망이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말이 이게 뾰족해져야 뭐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야권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한 축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기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권 수업 노동 전문가를 만났다. 정승국 교수와 4시간 동안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노동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곧 외교 안보 전문가도 만날 듯.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곧 외교 안보 전문가도 만날 뭐 그런 계획이다. 이 정도면 대권 진짜 마음을 굳힌 걸까요?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 노동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요. 지금 이런 기사도 오늘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장혜찬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곧 외교 안보 전문가도 만난다고 해요. 분명 대선 출마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대선 출마의 길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일까? 아니면 밖에서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예.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거치겠죠. 예. 야권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방식이 예. 이른 시기에 입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최종은 들어가거나 손을 잡지만 그 중간 단계는 절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굳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일찍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얻을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 원내대표가 누구인가에 따라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른바 궁합, 호흡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판가름 해봐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알려진 소위 이제 킹메이커 전문가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굳이 국민의힘에 일찍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제3지대로 빠져있는 장외 인사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게 예. 나중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예. 이 홀홀단신이 아니라 이 세력과 함께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그러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부분이거든요. 몸값을 좀 키워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일까요? 네, 저는 굳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예. 과거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이 예.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시민단체 성격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당시 손학규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거의 당대답 통합에 준하는 전당대회를 치렀었잖아요. 그랬죠. 그러한 모델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를테면 장외에 있는 여러 제야의 보수 원로, 예. 중도의 어떤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가져가게 된다면 예.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선 레이스하는데 돈 많이 든다. 예.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민주당 쪽의 네거티브를 방어하려면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갔다가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견제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대대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식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여름까지는 충분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 전망입니다, 지금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불투명하고 안개 속이란 얘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안개 속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겠죠. 자, 정치권 소식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우입니다. 윤여정 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영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입니다. 시상식을 평정한 수상소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수상소감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상한 채하는 영국인에게 인정받았네요. 그럼 이거 영국인들이 들으면 이게 기분이 좋은 말일까요? 기분이 나쁜 말일까요? 뭔가 위트도 있고요. 약간의 꼬집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재치 있는 수상소감의 웃음바다였다. 미국 매체는 대놓고 말하며 매혹을 시켰다. 또 미국 매체가 영국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항상 여기는요. 또 이런 보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실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l, hello, Britain. I'm Korean actress Yeo Jung-yoon, and I don't know how to say. I'm very honored to be nominated. I'm the winner now. First expression, I'd like to express my deep condolence for your Duke of Edinburgh,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스나비시 피플이라고. 스나부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뭐 속물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끌은 수상 소감이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룰 기사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매체 포브스와 인터뷰입니다. 이런 얘기를 윤여정 씨가 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 때문에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 가려는 나를 걱정하고 있다. 경호원을 붙이자는 제안까지 한다. 아시아계,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는 가장 취약하다. 지금 증오 범죄가 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여배우조차도 미국 가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장면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14호 골 넣은 날 인종차별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상황이에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상대팀이 맨유였어요. 맨유 선수 손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이에 맨유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반칙이 먼저 있어서 골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자 맨유 팬들뿐만 아니라 감독 뭐 등등등 원색 비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DVD나 팔아라. 쌀 먹는 사기꾼. 아래로 가겠습니다. 밑줄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고양이와 박쥐 개나 먹어라.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토트넘 소속팀이죠. 인종차별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이 정도면은요. 이게 유명인이 아닌 분들, 그냥 보통 일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상당히 불안하죠. 저희가 기사로만 접하더라도 예. 우리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나 친지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유명인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오스카상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해서 그 현지를 수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본인의 어떤 그 아이를 가족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예,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 이게 지금 서구 사회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이 정말 힘든 시절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국가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국가가 어떤 대처를 하는지 예. 이게 국격을 드러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서구 사회들이 이런 코로나의 국면 속에서 굉장히 좀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시안에 대한 굉장히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취약계층을 공격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사실 수상소감 중에 스노빗이란 단어가 굉장히 뭐 좋은 뉘앙스는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안들이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냉담한 척하면서 외면하고 그것을 방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단어가 또 부각이 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이런 국면들은 정말 서구 사회가 반성하고 좀 개선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나 영국, 정부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에서는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 사이 모습에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버젓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지금 등장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오세훈이 던진 K방역 수정판,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이죠. 제목 자체로 보면 약간 긍정적 평가가 읽혀져요. 그런데요, 경향신문은요, 오세훈발 방역 혼선이다. 확진자 폭증 걱정이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신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장이 던진 K방역 수정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형 독자 방역, 정부와 엇박자 양상이다. 오세훈, 노래방 등 영업시간 늘리되 자가진단키트로 확진을 선별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죠. 자가진단키트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황이다. 여당과 당국에서는 방역은 일사불란해야 한다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목을 보면 약간 수정판, 뭔가 변화 뭐 이런 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반면에 이 기사는 경제의 방점, 서울형 거리두기다. 방역 혼선, 확진자 폭증 우려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섣부른 완화에 우려 목소리가 크다.
확진 하루에 2,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 약간 뭔가 분위기와 결이 좀 다릅니다.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떤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달라고 미리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요. 예. 골목골목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그건 뭐 여야를 가릴 것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도 만나야 되고 골목에서 또 뭐 우연히 만나는 분들 있는데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예. 하여튼 선거를 저도 여러 번 치러봤는데 올해만큼 어려운 적은 없다. 이번만큼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뭐 모든 분들의 사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후보 시절에 예. 아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야 이거 좀 풀어주라. 좀 먹고 살자. 우리도 입에 불칠하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첫 번째 이게 지시에 해당하는 거고 지침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넘도록 이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방역이 최대 경제적 조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질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 3차 유행이다 지금 4차 유행이 목전에 왔다 이러는 상황에서 예.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정치적 동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저렇게 부딪히는 게 과연 맞는지 일단 방역 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은 얘기를 해 가보겠다 그러면서 바로 유흥주점의 얘기로 유흥주점도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한 5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서민들의 얘기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가진단 키트는 낮게는 18%의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뭐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뭐 관련 얘기를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역 당국의 입장들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기사, 그 영상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정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에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시다. 예, 정치가 예. 아니라 이제 의학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정치를 한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K방역 수정판 뭐 서울형 그 방역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방역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그 성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11월에 예상돼 있는 집단 우리 면역도 집단 면역.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백신 공급도 지금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게 연말까지 가면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 정부에 맞춰주면 될 일인데 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자영업자들의 영업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일단은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굉장히 지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날에 대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럼 벌써 2년이 지나갈 텐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의 희생 속에서 유지되는 이 방역 체계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진단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영업 시간의 확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같이 수기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지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게 자가진단 키트거든요. 그 기사가 좀 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그러면서 영업 제한을 좀 완화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 정확도가 들쑥날쑥하답니다. 뭐 전문가들 지적도 많고요. 어떤 전문가는 뭐 괜찮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전문가는 이건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뭐 반대 목소리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빠, 짜장면이 먹고 싶어. 112에 걸려온 전화를 알고 보니 성폭력 피해자가 몰래 신고. 그래서 경찰 기지로 검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희 변호사,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사실 한 여성이 4차례나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차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모텔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사실 장난 전화로 치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여성이 지금 모텔에서 뭔가 곤혹을 치르고 있구나, 범죄의 피해자이구나라고 직감을 하고 바로 출동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여성, 이 2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경찰로부터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경찰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짜장면과 관련해서 사실상 한 여성이 경찰서로 짜장면을 주문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경찰이 이 여성도 뭔가 폭행이나 폭력의 희생자가 아닐까라고 순간적인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또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고 적시에 또 이 범인들이 잡힐 수 있는, 정말 경찰에게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이상한 전화가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뭔가 추적을 한 끝에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검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찰분은 박수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분들은.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